지루한 필러 에피소드들을 다 치워버렸으니 이제 진짜로 재미있는 이야기만 남아서 기쁩니다. 특히 미드 시즌 에피소드였던 이번 7화와 8화의 경우에는 정말 끝내주게 클론 전쟁 시리즈의 후속작이란 느낌이 들어서 행복했는데요. 클론 전쟁 시리즈처럼 3화나 4화 정도로 하나의 큰 스토리 아크를 만들었어도 괜찮았겠다 싶었습니다. 주인공이 나오지 않으면 재미있는 배드배치 시리즈. 오늘의 배드배치 시즌2 리뷰는 제7화 클론의 음모와 제8화 진실과 결과입니다. 7화는 시작과 동시에 압도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변함없이 생명력이 넘치는 코로산트 행성의 야경, 그리고 그 위에 위협적으로 떠있는 스타 디스트로이어들. 전쟁이 끝났는데도 오밤중에 하늘 위에 전함이 떠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코로산트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마다 베나터급 스타 디스트로이어들을 하늘에 띄워둠으로써 이런 시대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알록달록한 색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클론 병사들만을 위한 클론바인 79th 바입니다. 과거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 파이브스를 주인공으로 한 생체칩 에피소드에서도 선보여진 적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슬립과 케이드라는 이름의 클론 병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시즌의 피날레 에피소드에서 카미노 행성의 티포카시를 파괴한 램파트 중장의 스타 디스트로이어에 타고 있었던 군인들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시즌의 피날레 에피소드 이야기에서도 했듯 클론들을 이용해서 클론들의 고향을 파괴한 데에 역효과가 있진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클론 병사들은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 고향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1시즌 피날레 이후 카미노의 파괴를 은하계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했는데, 램파트 중장은 한 문명의 고향이자 클론 병사들의 생산지이기도 한 카미노 행성에 몰락을 두고 거대한 폭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였다고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입을 막기엔 이미 전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이제는 생체칩의 효과도 사라진 상황에 케이드라는 클론 병사는 이 사실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며 램파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인 슬립은 그 사실에 경악했지만 케이드는 단호했죠. 케이드는 위험하다며 말리는 슬립에게 우리는 악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한 일은 옳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케이넌 코믹스에 등장했던 그레이 사령관과 스타일스 데이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라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옳은 일을 하려는 군인들이 처한 상황이 참 딱한데요. 이름을 가진 클론 병사가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 캐릭터는 무조건 죽는다는 클론 전쟁 시리즈의 오랜 전통에 따라 케이드는 그 말을 유언으로 암살자에게 저격당해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케이드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슬립만큼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준 이후 이야기는 은하계의 중심인 의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의회 건물 위에도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베나터 스타 디스트로이어들이 조용히 떠있는 모습인데요. 이 베나터들은 이미 군국주의화된 제국이 이전 공화국 정부처럼 돌아갈 수 없으며 전혀 다른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회는 아직 미약하게나마 박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공화국의 반대편에 서서 전쟁을 촉발시켰지만 이제는 제국의 앞잡이가 된 금융조합과 상인길드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방위군 징병 법안을 거론하는 가운데 얼데란 행성의 베일 오르가나와 타리스 행성의 틸라 팸로 의원은 전쟁도 끝나고 은하계 정세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상하리만치 방위군 징병 법안에 목을 매는지 그 본의를 미심쩍게 여깁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한 팸로 의원은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반군연맹의 교육부 장관으로 등장하기도 했던 타리스 행성의 의원이죠. 이 장면은 클론 전쟁 종전 직후의 정세가 굉장히 명확하게 잘 드러나던 장면이었습니다. 전후 군대 신설의 논의를 자꾸 중시문화와 외곽은하 간의 치안 문제와 연결지어 불안을 조장하고, 한때 은하계를 양분했던 전범 조직들의 고위 간부들은 의회에 그대로 남아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논의가 오가던 때에 판토라 행성의 라이어 추치 의원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르가나와 팸로 의원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왜 이 법안에 정작 당사자인 클론 병사들의 의견은 빠져있는 것이었죠. 양측 모두 당황하는 가운데 한때 태어나자마자 공화국을 위해서 몸을 불사른 클론 병사들에 대한 복지며 퇴역 계획은 어찌 되냐며 추치 의원은 이를 묻습니다. 기존 군대에 대한 복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군대를 만들 여력은 있냐며 말이죠. 레전드 설정상 클론 병사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권리도 없던 전투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고 군병원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 치료받지도 못했으며 은하계 시민들의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었습니다. 공화국 고위 인사들에게 클론 병사들은 소모품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추치 의원은 단순한 이전작의 카메오로서 클론 전쟁 시리즈의 서사를 연장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클론 전쟁 시리즈의 후속작을 자처한 배드배치 시리즈가 전작이 다룬 클론 트루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받
이어받는지 그 연결 링크를 굉장히 공고하게 다져주는 명품 캐릭터였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에피소드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의회가 아직 살아있을 시기의 제국이었기에 제 아무리 펠퍼틴 황제와 마스 아메다 수상이라 해도 대중의 눈치를 보던 상황. 분위기가 은하 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제국 측에서는 카미노 행성과 클론 프로젝트의 담당 장교였던 램파트 중장을 내세워 상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발언은 별 효과가 없어 기존 클론 군대의 보상안이 마련될 때까지 새로운 방위군 프로젝트는 미뤄집니다. 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마스 아메다는 방위군 징병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는 것이 램파트의 신상에 좋을 것이라며 황제의 분노와 램파트의 커리어를 생각해서라도 돌발 상황 없이 일 처리를 잘 끝내라고 겁을 줍니다. 카미노 사건이 세간에 드러나지 않게 입막음도 잘 하라며 말이죠. 제국 측의 바람과는 다르게 추치 의원은 직접 클론 병사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의견을 몸소 듣고 있었습니다. 클론 병사들은 처음에는 싸울 목적으로만 태어난 존재인 자신들은 그저 전장에서 더 오래 싸우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못할 때가 오면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치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전부 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그들의 의견을 들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못하는 군인이라고 하니 드라마 오비안 케노비 2화에서 구걸하던 클론 병사가 떠올라 참 안타까웠는데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애통합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클론들의 의견을 묻는 추치의 본심을 알아챈 슬립은 그녀가 진정 클론들을 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케이드가 알려준 위험한 진실을 그녀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카미노가 무너진 진짜 이유를 아느냐? 수천 번의 폭풍을 견디며 자라온 문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로 파괴된 줄 아느냐? 추치는 램파트가 카미노 파괴의 진짜 원인이라는 슬립의 메시지를 반신반의하면서 듣습니다. 트리비아적으로 재미있는 점은 슬립의 군번이 CT0409라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0409가 클론전쟁 시즌4 에피소드 9인 독단적 계획 에피소드의 제목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램파트가 시간을 끌면서 추치 의원의 법안이 의논되기 전에 방위군 징병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상황. 하지만 슬립을 통해서 루머를 들은 추치 의원이 카미노 행성에 대해서 언급까지 하자 불안한 낌새를 눈치챈 램파트 중장은 케이드를 암살한 저격수를 시켜서 추치와 슬립 모두를 죽이려 했습니다. 관건은 이제 누가 먼저 잠적한 슬립을 찾느냐가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와 연락해 코러산트를 뜨려고 했던 슬립을 먼저 찾은 이는 다행히도 추치였습니다. 베이로르가나 의원의 경고 덕분에 램파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확신을 얻은 그녀는 슬립에게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장면은 배드배치 시즌1 피날레에서 카미노의 티포카시를 파괴할 때에는 이렇게 한 문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통째로 파괴해도 은하계 의회가 가만히 있을까 궁금했는데 램파트가 되도 않는 거짓말로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과 또 한편 그 사실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애초에 잠수가 가능한 도시가 폭풍 한 번으로 파괴되는 것이 맞느냐는 음모론적인 매력이 더해져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떻게 해소될지 기대심이 아주 높았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추치는 슬립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슬립은 어서 코로산트를 탈출할 생각만 할 뿐 더 이상 대의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진실을 밝히려다 쓰러져간 클론들에게 정의를 실현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추치의 말에 슬립은 결국 더 자세한 말을 하기로 합니다. 추치는 물론 케이드를 비롯하여 램파트의 추악한 만행을 숨기기 위해 목숨을 잃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더 66과 생체칩의 진실을 파헤치기 직전까지 갔다가 억울하게 사살당한 파이브스까지 연결되어 떠올랐기에 추치가 얼마나 진정으로 클론을 위하고 있는지 체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슬립은 의회에서 증인으로 서달란 추치의 부탁에 내가 그럴 필요 없이 램파트의 함선 함교에 티포카시를 공격한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걸 찾아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름이 있고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한 클론인 슬립은 램파트가 보낸 저격수의 총탄에 목숨을 잃습니다. 슬립과 같은 곳에 있던 추치까지 목숨이 위험한 상황. 경호원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내긴 했지만 결국 추치만 남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그녀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렉스 대위였습니다. 1시즌 때부터 클론 생존자들을 모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던 렉스는 슬립의 구조 요청을 받고 코로산트로 왔던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슬립은 잃었지만 추치는 구할 수 있었던 렉스는 암살자를 기절시키고 그가 쓰고 있었던 헬멧을 벗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헬멧 아래에 가려져 있던 얼굴은 클론 트루퍼의 그것이었습니다. 저격수의 뜻밖의 정체에 놀란 렉스와 추치는 클론 전쟁 시리즈와 배드배치 시즌 1에 등장했던 마테즈 자매의 창고로 기절한 그를 끌고 가 신문을 하는데요. 인식번호가 지워져 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속 부대나 이름, 누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지도 말하지 않은 그는 렉스에게 그가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으며 그에겐 한계가 있다. 나는 신봉자다라고 말한 뒤 전기 알약을 씹어 자살합니다. 이 저격수 클론 트루퍼의
정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기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해볼 생각입니다. 렉스와 추치 두 사람이 저격수의 정체가 클론 트루퍼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은 이후 이야기는 8화에서 이어집니다. 8화의 스토리는 배드배치의 시선에서 전개되는데요. 이야기의 텐션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에 갑자기 다른 시점으로 바뀌어서 김이 확 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토리 전개는 굉장히 빨라서 배드배치 팀원들은 코로산트에 있는 렉스 대위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는데요. 배드배치가 이번에 맡을 작전은 램파트의 베나터 스타디스트로이어에서 카미노를 파괴했다는 증거 자료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헌터는 제국이 자신들이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무를 반가워하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는데 전력으로 렉스를 돕고자 했던 에코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서 코로산트로 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참 기막힌 우연으로 배드배치 팀원들 또한 카미노 행성의 파괴를 직접 목격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에코는 우리가 의회에서 증언을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지만 탈영병인 그들의 주장을 의회가 어디까지 진지하게 들어줄진 모르는 상황. 그러기 위해서 렉스는 배드배치 팀을 램파트의 베나터 스타디스트로이어로 잠입시켜 자료를 빼오려 했습니다. 램파트의 방위군 징병 법안이 바로 내일 투표로 붙여지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 렉스와 배드배치가 베나터로 향한 사이에 오메가는 추치를 보좌하는 식으로 클론 병사들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추치와 동행한 오메가가 의회의 수많은 의원석들 중 클론들의 자리는 어디냐고 묻자 추치가 클론들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은 짧지만 참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의회를 둘러본 두 사람은 베일 오르가나의 도움으로 사건을 더 쉽게 해결할 한 가지 단서를 찾습니다. 베일은 돈은 항상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라며 얼마 전까지 국방위원회에 있었던 카미노 행성의 전 의원 할리 버토니를 찾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지난 1년간 클론 시설에 대한 의회 충당금이 모두 빼돌려진 정황이 있는 상황. 누군가가 이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했다는 뜻인데요. 버토니 의원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추치에게 이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묻고 은하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카미노인들은 자신이 알 바가 아니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 무책임한 발언에 오메가는 분노해서 제국이 한 짓은 옳지 않으며 화가 나는 만행이라고 소리칩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옳은 말은 언제나 잘못된 어른들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법. 오메가의 일침에 버토니는 입을 엽니다. 자신은 카미노에 대한 공격이 임박할 것이라며 라마수 수상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클론이 제국의 필수적이기에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번과 같은 참사가 일어났단 소리였습니다. 버토니가 램파트의 자금 유용 사실까지 확인해주면서 추치 의원 측은 이제 램파트의 지휘 기록만 손에 넣으면 게임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기록을 손에 넣는 일은 이제 배드배치에게 달려있었습니다. 렉스와 배드배치는 정비 터널을 통해서 램파트의 지휘선에 접근하는데요. 렉스는 함선에 침투하는 가운데 대의를 따르는 클론들이 얼마나 되냐는 에코의 질문에 제국이 걸리적거리는 클론들을 전부 처리하고 있어서 자신은 소수의 클론들에게만 연락을 받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바가 있던 에코. 하지만 잡담할 시간은 없습니다. 배드배치 대원들은 힘겹게 램파트의 베나터 함교에 올라 지휘 기록을 빼내고 아슬아슬하게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시각 추치는 의회에서 램파트의 만행을 만천하에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녀는 램파트가 담당한 카미노 클론 프로젝트에 쓸 1년치 예산이 유용된 정황이 밝혀졌다며 램파트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티포카시가 파괴되기 수개월 전부터 자금이 비었다. 램파트는 군사작전의 기밀 보안상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지만 차세대 군인 양성 프로젝트였던 워멘틀 프로젝트는 추치의 말대로 티포카시의 파괴 이전부터 계획된 내용이었습니다. 마침내 램파트의 함대가 티포카시를 파괴하는 내용이 담긴 홀로그램 기록이 의회에 도착하고 램파트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전범이 된 정황이 은하의회에 까발려졌습니다. 추치와 오르가나 그리고 클론들이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의회 아래에서 경보음과 함께 플랫폼 하나가 떠오릅니다. 모두가 하던 말을 멈추고 정적하자 은하제국의 유일 황제, 첫 번째 은하제국 황제인 쉬브 펠퍼틴 왕제가 직접 의회에 등장합니다. 이안 맥디아미드 씨가 직접 성우를 맡은 펠퍼틴 황제 장면은 두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 명장면이었습니다. 영화 시스의 복수에서 보여주었던 카리스마 있는 연설에 견줄 정도로 이번 연설은 임팩트가 컸는데요. 펠퍼틴의 등장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전개는 바로 램파트의 운명이었습니다. 시리즈의 메인 빌런이라고 생각했던 램파트 중장은 펠퍼틴의 수하인 타킨의 부하라는 더욱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로 은하계 지배라는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희생되었습니다. 램파트 본인만큼이나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은 사이 펠퍼틴은 연설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역죄인 램파트 중장뿐 아니라 그에게서 카미노 행성의 티포카시의 파괴를 명령받은 클론 트루퍼들 또한 문제가 심각하단 것이었죠. 펠퍼틴은 클론 트루퍼들이 상관의 지시라면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반발 없이 수행한다는 점이 은하제국 내에서 또 다른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짚으면서 클론 트루퍼들을 퇴역시키고 그 대신 제국을 위해 싸워줄 시민들의 군대 스톰 트루퍼 부대의 창설안을 널리 공표합니다. 편리하게도 이미 양성이 되어 있었고 준비까지도 다 마쳐진 그 군인들을 말이죠. 할리버토니와 지휘기록 거기에 클론 병사의 증언까지 있었다면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몰랐던 터라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회 내에도 쇼크 트루퍼 부대가 있는데 클론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잔인함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와 함께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클론 오메가도 조명해준 연출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는 잔혹한 사회상에 더불어 이번 사건에 있어 클론이라는 당사자성도 포함되어 그 사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피해자의 표정과 감정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두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 순간에 펠퍼틴은 다시 한번 모두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씁쓸하게 오드만텔로 돌아가려는 배드배치의 대열에 에코는 끼지 않습니다. 에코는 렉스 대위와 남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에코의 퇴장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애초부터 클론 전쟁 7시즌에서 에코가 배드배치에 합류한다는 스토리라인도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그렇게 참가한 배드배치 팀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렉스 측으로 붙는 번복이라니 제작진의 결정 문제가 캐릭터성에 더딥혀져서 에코가 굉장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캐릭터라고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코가 홀로 팀에서 빠져나온다기보다는 이럴 거면 배드배치가 전부 다 같이 렉스와 데이에 합류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클론의 권리, 클론의 명운을 위해서 싸우는 캐릭터도 아니고 하루하루 은하계에서 용병 노릇하면서 한 푼씩 벌어가는 캐릭터들이 주인공인 쇼에는 특별히 관심이 가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한 번에 벌어진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클론 병사들은 퇴역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스톰 트루퍼들이 온 은하계에서 양성될 예정이며 그 밑그림을 그린 램파트는 체포되어 버렸고 에코는 렉스 대위와 함께 그 세상에 저항해보려 하지만 배드배치는 그저 용병일에만 몰두합니다. 그야말로 전환점이라는 말에 걸맞는 에피소드였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빌런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배드배치를 노리려 할지 이야기가 어떻게 굴러갈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